안녕하세요. 성격이 자본이다를 쓴 유지연 작가입니다. 제가 성격 분석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인사이트와 성격 자본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오늘 만나는 분도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 이태석 신부님의 성격 분석에 이어 오늘은요, UN 산하 WHO 세계보건기구 제6대 사무총장을 지내신 이종욱 박사님의 성격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열정이 필요합니다. 대개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성격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사망하셨거나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은 수많은 자료들을 종합하고 추려내어 사실 확인과 함께 증거를 사례로 만들고 매체라는 기능성 때문에 대중에게는 재미있게 스토리로 풀어서 결론에는 메시지까지 만들어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레퍼런스, 이론과 지식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거기다가 일반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전달성까지 고려해야 하니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훌륭한 일을 행하신 모범적인 미담들이 우리를 내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의식을 확장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종욱 박사의 업적과 생애.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가장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바로 고 이종욱 박사입니다. 이종욱 박사님은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내셨고, WHO는 UN 산하기구로 전 세계 인류의 보건, 위생 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요. 선진국들이 독점하던 질병의 백신 보유를 막고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국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장본인입니다. 예컨대 그 소아마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가난 때문에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막 선포한 즉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나요,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밀어붙인 이종욱 박사님은 회원국들을 설득해서 도움을 호소하고 뛰어다니면서 그 비용을 마련하셨고요. 단 1년 만에 소아마비병에 걸리는 아이들 비율이 인구 1만 명당 하나 이하로 떨어뜨리는 놀랄만한 일을 실행시킵니다. 이때부터 이종욱 박사님의 별명은 백신의 황제라며 미국 과학 잡지 등에 실립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리는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소아마비 백신 접종은 이미 WHO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지만 그것을 행동하고 실행해내는 실천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질병 예방, 결핵 퇴치, 조류 독감, 사스, 말라리아 감염 방지약, 인류 최악의 병이라는 에이즈 감염 치료약을 보급하면서 전 세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갈 수 있도록 힘을 쓰신 분이기에 중요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욱 박사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이제 살펴볼까요?
훌륭한 일을 하신 이종욱 박사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남매 중 중간이었던 종욱은 원래 8남매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어나기 전에 앞서 2명의 형과 누나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종욱이 태어난지라 귀한 대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경성부 공무원으로 일했는데 어머니는 보수적인 집에 한학을 공부한 분으로 자녀 교육의 열의가 대단하셨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도 상당히 학구적이고 책들도 많아서 닥치는 대로 종욱은 다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삼국지 그리고 수호정 같은 책을 많이 읽어주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듬해 6.25 전쟁이 일어나고 피난길에서 겪은 9개월 동안 경험이 어린 이종욱을 철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북 안현동에서 청파동의 큰 집에서 자리를 잡은 종욱의 아버지는 마포구청장에 올랐고 형제자매들은 학업에 매진하면서 주로 첫째 누나인 종원이 군기반장 노릇을 했는데 이때 이종욱 박사님의 어릴 적 성격이 좀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이 종욱은 이 강요나 체벌, 의지와 다르게 이 세워진 원칙 같은 것들 있죠. 그러면 그것에 반항심에 대항을 했고 고집이 세고 순순히 따르는 스타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종욱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닌데 영리하고 온순하며 상식이 많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꾸준히 노력하는 성적 향상이 크다라고 적힌 담임 선생님의 메모는 종욱의 성격을 결정짓는 증거가 됩니다. 종욱의 아버지는 7년 가까이 서울시 주요 구청장을 맡아서 데모와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담배를 많이 피우며 후두암으로 52세에 돌아가십니다. 홀어머니가 자식들 학비 감당하면서 살림은 점점 기울어져 갔는데요. 종욱은 자존심이 무척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집안의 불행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하지 않아서 예전처럼 잘 사는 줄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성적이 크게 떨어진 종욱은 서울대에 낙방을 한 후 한양대 공대 건축과에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서울대 도전을 저버리지 않고 노력을 해서 무려 5수 만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합니다. 그 당시 미국은 외국 의사들을 많이 필요로 했고 미국 의사 자격 시험과 영어 시험을 통해서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을 해외에서 충원하는 시기였습니다. 1974년 본과 3학년에 올라가면서 미국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3일은 학생들과 모여서 영어 공부를 하며 실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동기들은 종욱이 굉장히 명랑하고 또 솔직하고 재미있고 사교성 좋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험담하거나 엉큼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누군가와 흉금을 털어놓고 자기 속내를 보이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강한 고집과 자존심 세고 이 사생활에 대해서 철저히 함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유 내강형으로 훗날 이 WHO에 근무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격이 없이 대하면서도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공과 사를 분명히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평범했던 의사 이종욱이 WHO 사무총장이 되기까지 그가 유창한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처음 수소문한 사람은 그 당시 서울 용산 미군 소속의 121 의무부대의 카우프먼 소령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 요청을 했고 카우프먼 소령 부부와의 인연이 훗날 사무총장이 될 때까지도 이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사람의 인연을 소중히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영어 편지로 수없이 오갔던 종욱의 문장법은 그때 완성되리만큼 꾸준한 노력형이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1976년 2월 종욱은요,
처음 한국 천주교회가 설립한 최초의 한센병 요양기관인 섬 라자로 마을에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의 반려자인 일본인 아내 가브라키 레이코 씨를 만납니다. 한국어, 독일어, 영문학, 석사까지 공부한 그녀는 언어에 능통했고 빠르게 적응하는 아내 얘기를 하시는데 카우프만 부부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의사가 되면 돈을 보고 결혼하는 중매쟁이들이 많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의 결혼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의 결혼관과 비판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후 춘천 도립의료원에서 신혼생활을 하며 아들 충호를 낳고 바쁘게 일합니다. 어느 날 병원 응급실에서 밤샘 근무를 하고 온 종욱이 눈물을 쭉 흘렸는데 그 이유는 탈수가 심한 아이를 살리지 못해서 죽었던 일 때문이었답니다. 훗날 레이코 여사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고합니다. 어린아이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던 이종욱 박사의 한 단면이었던 일화이기도 합니다. 의료원에서 만난 존과 린이라는 의사가 종욱을 돕기 위해 미국 하와이대로 초청을 합니다. 여기서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미국인이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대단한 감동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두 쌍의 미국인 부부와 함께 살면서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중보건학 석사과정을 받고 한센병 연구에 몰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도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종욱은 불안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코 여사는 운전을 종욱에게 배웠는데 매우 신경질적이며 매번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물론 불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부끼리는 운전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웃습니다. 이후 먼저 떠난 존이 종욱에게 아메리칸 사모아 LBJ 병원으로 임상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외국인 부부와 함께 살면서 아들 충호를 키우고 생활합니다. 여기서 미국 의사시험에 합격하고 이민 비자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직후 피지 수바의 WHO 남태평양 지역 사무소에 한센병 담당 자문관 제의가 왔는데요. 첫 해부터 출장이 잦고 한센병 환자를 찾아 진료하고 현지 의료진들에게 치료법과 투약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있기보다는 1년에 보통 4개월, 많게는 6개월 가까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섬 구석구석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이후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로 옮기는데 어차피 관료 조직 세계에 몸담은 이상 좀 더 큰 조직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 본인이 조직의 밑바닥에서 겪은 불합리한 운영 시스템과 조직 문화를 바꾸고 싶었던 것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이곳 조직 세계에서 적응해 나가기 위해 큰 꿈을 펼치는데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나카즈마에게 어필해서 혼자서라도 이 제네바로 향합니다. 종욱이 새로 맡은 이 직책은 국제 백신 면역 프로그램 국장 역할과 어린이 백신 사업까지 총괄국장으로 막중한 임무를 맡습니다. 그만큼 관료들 사이에서 위기 상황도 많았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소아마비 퇴치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큰 성과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1998년 WHO의 사무총장 선거가 있는 해였고 자신이 출마할 뜻을 밝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려 뛰어다닙니다. 인지도가 없는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없는 상황을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그는 좌천까지 당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할까요? 연임이 확정되었던 전 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2002년 이때 종욱은 다시 사무총장에 도전하는데요. 국제적 지명도나 정치적 연륜에서는 한참 뒤처져 있지만 오랜 실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임기 말기였는데 한국에서의 추천장은 당선에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여수 해양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여러 나라와 교섭 중이었는데 경쟁국에서 자국의 사무총장 후보를 밀어달라는 압력이 있었습니다. 김 대통령은 여수 엑스포권이 시급했으나 그들에게 학답을 하지 않고 보류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종욱의 사무총장 도전이 가능했다는 일화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종욱은 포기하지 않고 각국을 설득했고 미국 하원 의원 54명의 서명을 받아내어 다시 청와대로 보내서 외교부로부터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투표가 시작되고 7차까지 경합하는 격전이 벌어졌는데요. 마지막에 미국 대표가 영국 대표와 함께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닥터리를 지지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17대 15로 극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 못한 결과였고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라는 것과 WHO 지역 사무처 말단 사무관에서 시작해 20년 만에 최고 책임자까지 오른 첫 기록을 세웠다는 것이 다른 관료들과 차별화된 점입니다. 직관력으로 행동하는 사람. 2003년 사무총장이 된 첫 임무는 그 유명한 3x5입니다. 2005년까지 에이즈 환자 300만 명에게 치료제를 보급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그해 100만 명의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제를 보급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비록 목표 달성은 실패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많은 회원국들이 기부하고 수술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실패가 아니고 진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2006년 세계보건총회를 일주일 앞둔 5월, 연설 원고 작성자와 의논 중에 그는 심한 두통이 왔고 약을 먹어도 계속되어 피로감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의사인 자신도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만 여긴 것입니다. 연회장에 도착해서 기다리는 UN 대표단들과 오찬 중에 그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옆방에 가서 잠시 누워있겠다는 양해를 구한 후에 구토를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바로 뇌졸중이었습니다. 제네바 병원은 즉시 수술하지 못하고 시간을 오래 보냈다고 합니다. 서울이나 하버드 대학병원이었다면 살릴 수도 있었다며 한탄하기도 하였답니다. 의사가 뇌서 판정을 하고 마지막 숨을 먹기까지 대세를 받고 임종세례를 거행하면서 그는 편안한 안식에 듭니다. WHO가 세계보건총회를 연 제네바 UN 유럽본부 건물에서는 공식적으로 타계한 이종욱 총장님을 위해서 2분간 묵념을 제안합니다. 총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 대표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 그의 성격 속으로. 자, 그럼 애니어그램에 기반하여 이종욱 박사님의 성격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했던 한 사람의 생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욱 사무총장님의 아내 레이코 가브라키 여사의 말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녀만큼
남편의 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업무지향적인 행동형의 본능을 타고났고 성격의 명칭은 장형 1번 선한 완벽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장형 1번 완벽주의자는 개혁가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격 특성은요, 올바름을 추구하는 모범생이며 매사에 진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리정돈을 잘하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책임감이 강하며 예의 바릅니다. 게다가 성실하고 말을 잘 듣고 집안일에 협조적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완벽하기 위해서 긴장을 많이 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스스로 원칙을 세우고 설교합니다.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르치려는 경향이 강해서 사소한 원칙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그는 잔소리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종호 사무총장님의 유명한 연설문에 대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올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미사오구가 아니라 부족하거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고 행동으로 바로잡아서 개선해야 한다라는 꾸짖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스스로 솔선수범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를 행동하는 사람, Man of Action이라고 했던 이유입니다. 당연히 일의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 원칙은 항상 옳아야 하며 선함을 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우선이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통제를 받기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통제하려고 했던 욕구도 강했는데요. 이것은 옳은 일을 할 때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끊임없이 이종욱 총장님은 매우 노력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뛰어난 성적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옳은 방법을 모색하고 행동했으며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함을 행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는 또한 직관형으로 능력 있는 인재들을 파악하는 데 아주 탁월했고 현재의 부족함을 개선해서 미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략보건작전센터인 JWLE이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을 WHO에 알리고 지시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비상상황실을 만들어서 대응 계획을 알리는 곳으로 센터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에는 세계 지도가 있고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지역이 지도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전략보건센터는 365일 24시간 한시도 쉬지 않고 질병을 감시하는 마치 이종욱 박사 자신의 삶 같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종욱 박사님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혹독하셨는데 연 30만 킬로미터를 비행하면서 150일을 출장 다녔지만 비행기에는 항상 2등석 이용을 하셨고 수행원은 2명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기 집도 없었으며 전용차는 토요타 하이브리드형,
세계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WHO 사무총장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리고 스위스나 유럽에서는 내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사무총장이나 직원 누구라도 차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능력으로 승부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렇게 소박한 생활을 한 것에 대한 대답은 이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돈은 가난한 나라의 분담금도 섞여 있어. 그 돈으로 호강할 수는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완전한 삶의 완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벽하려고 노력하였고 부족한 것은 채워서 완성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의지로 완성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욱 박사 성격 분석의 성격 자본은 이종욱 박사님과 이태석 신부님의 성격 분석은 성격 이론 측면에서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 1번 개혁가와 7번 열정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유형은 항상 긴장되어 있고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느낌의 사람입니다. 유독 잘못된 것이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이 이 선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한없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일 중심의 워커홀릭에다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특히 순환기계 문제로 인한 질환, 바로 이종욱 박사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장형 1번 유형의 뇌졸중, 머리형 7번 유형의 대장암 발병, 두 분을 과학적인 근거로 검증하지 못했지만 아마 이 성격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1번은 7번을 닮거나 가까이 하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1번은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하면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성격이지만 7번은요, 10가지 중 한 가지가 좋아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번이 건강할 때는 7번 유형처럼 아주 낙천적이고 아주 즐겁게 행동합니다. 자, 그럼 1번 유형의 성격 자본은 무엇일까요? 1번 유형의 성격 본질은 선함입니다. 이 선함이 바로 성격 자본입니다. 이들이 까다롭고 깐깐하게 지적하고 행동하지만 바로 이 선함이 본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깊고 오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격은 누구나 다 다르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격이 건강할 때는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하며 이때 성격은 가장 중요한 인생 자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격이 자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